이지연은 바다 풍경과 어부들의 일상을 담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언제나 잔잔한 파도와 고독한 갈매기, 그리고 묵묵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렌즈가 포착하는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언니, 이지혜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해양 생물학자였던 지혜는 이 대천의 갯벌을 사랑했고 이곳에서 수많은 시간을 연구에 바쳤다. 10년 전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결론 내렸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늘 미스터리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짓눌렀다. 그녀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졌다. 언니의 실종은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연의 작은 집은 바닷가에서 지척이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갯벌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지연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들춰보곤 했다.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장 속에는 지혜가 갯벌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생명체들에 대한 기록과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내려갈 용기가 없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밀려오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는 듯 자주 갯벌을 거닐었다. 파도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 낡은 부표, 이름 모를 해초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니의 흔적을 찾았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연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마지막 노을을 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갯벌 위에 홀로 서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영감이었다. 그는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베테랑 어부였지만 이제는 굽은 허리와 지친 어깨로 힘겹게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마음속 고통에 잠겨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김영감의 힘겨워하는 뒷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김영감에게 달려갔다. 영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물 끝을 잡았다. 갯벌의 지늙은 발목까지 빠졌고 그물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지만 지연은 이악 물고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팔다리는 후들거렸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뭘 이런 걸 한다고 혼자 할 수 있는데. 김영감은 지연을 만류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물을 당겼다. 지연과 김영감은 힘을 합쳐 마침내 그물을 갯벌 위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오늘 저녁은 풍성하겠어. 김영감은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를 느꼈다.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잠시나마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김영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오랜 바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를 들었다. 김영감은 이후 지연에게 단순한 이웃을 넘어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다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갯벌 위를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여인은 분명 언니, 지혜였다. 꿈은 항상 그 지점에서 멈췄다. 지혜가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섬광처럼 번쩍이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물체의 잔상. 지연은 깨어날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갯벌 근처에 있을 때, 특히 어두운 밤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존재감을 느끼곤 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갯벌의 야경을 찍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갯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기계음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은 착각처럼 사라지곤 했다. 지연은 다시 언니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을 넘겨보았다. 지혜는 마지막 몇 페이지에 알 수 없는 기호와 복잡한 수식들을 휘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흐릿한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갯벌 밑 어딘가에 숨겨진 구조물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짧게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언니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기장 속에는 갯벌에서 발견한 신비한 조개 껍데기 그림도 있었다. 평범한 조개 껍데기처럼 보였지만 지혜는 그 조개 껍데기가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기록해 놓았다. 지연은 언니의 연구가 단순한 해양 생물학을 넘어 어떤 비밀스러운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니가 왜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방에 남아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연구할 때 사용했던 오래된 현미경, 돋보기, 그리고 바닷물 샘플을 채취하던 작은 유리병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지혜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갯벌의 모래와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들어있었다. 목걸이는 언니의 연구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유리병 안쪽에 아주 작게 적힌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갯벌, 바다의 숨결이라는 단어가 얼핏 보였다. 그 글씨는 그녀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언니는 왜 이런 작은 목걸이에 이런 글귀를 남겼을까? 밤늦도록 지연은 언니의 흔적을 쫓았다. 언니의 일기, 그녀가 남긴 그림, 그리고 꿈속의 섬광과 갯벌에서의 이상한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퍼즐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잠들기 전 지연은 다시 한번 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는 지혜의 얼굴은 1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언니의 미소에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언니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마치 언니가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지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단서들이 이미 그녀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결정적인 진실의 조각,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갯벌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밀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가 아직 담아내지 못한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조개 껍데기가 다음 날 아침 한 아이의 작은 손에 들려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의 고요했던 삶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대천의 아침은 해무로 뒤덮여 있었다. 갯벌 위를 걷는 이지연의 발걸음은 묵묵했다. 어제 저녁 김영감을 도왔던 작은 옹이는 밤새 또다시 몰려온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갯벌의 풍경을 찍었다. 파도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들, 고요한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갯벌 구석구석을 훑었다. 마치 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그녀는 언니의 일기장에 그려진 기호와 스케치를 떠올렸다. 특히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기록된 조개 껍데기. 과연 그런 조개 껍데기가 존재할까? 만약 존재한다면 그 조개 껍데기는 언니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지연은 늘 지나치던 이웃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아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누나 지연이 누나. 영호였다. 올해 8살이 된 영호는 해맑은 미소를 지닌 개구쟁이였다. 지연은 영호의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덕분에 영호와도 가깝게 지냈다. 영호는 언제나처럼 갯벌에서 놀다 온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과 옷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호기심과 흥분으로 반짝였다. 영호의 작은 손에는 제법 크고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누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갯벌에서 주웠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주운 조개 껍데기 중에 제일 커요. 영호는 자랑스럽게 조개 껍데기를 내밀었다. 지연은 무심코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었다. 다른 조개 껍데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손에 닿는 조개 껍데기의 미세한 감촉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개 껍데기의 안쪽을 들여다봤다. 조개 껍데기 표면의 무늬는 매끄럽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조개 껍데기 깊숙한 곳, 입구 쪽의 틈새에 무언가 작고 하얀 조각이 단단히 끼어 있었다. 너무나 작아서 얼핏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지연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장에 적힌 특별한 조개 껍데기를 떠올렸다. 설마 하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긁어냈다. 하얀 조각은 종이였다. 아주 작게 돌돌 말려 단단히 뭉쳐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누나, 그거 뭐예요? 조개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 봐요. 영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연을 올려다봤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펼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조각은 바닷물에 젖었다 말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훼손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체는 지연의 심장을 멎게 했다. 그것은 분명 언니, 지혜의 글씨체였다. 지연은 수십 년간 언니의 글씨체를 봐왔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언니 특유의 약간 기울어진 듯 하면서도 날렵한 필체, 지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10년 전 언니가 실종되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언니의 흔적이 지금 영호의 손에 들려온 조개 껍데기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연아, 나 너무 무서워. 누군가 날 쫓아와. 위험해. 갯벌 지켜야 해.
34,25,567 101,169원 8생 잊지마. 바닷물에 번지고 훼손된 글씨들 사이로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무서워. 누군가 쫓아와. 위험해. 갯벌. 지켜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숫자들 34, 567, 100가치 890. 그것은 분명 좌표 같았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것도 10년 전 그녀가 실종되던 바로 그 순간에 남긴 듯한. 수지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영호가 뭐라고 묻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그녀가 10년간 애써 외면했던 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갯벌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영호는 누나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몸을 떨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누나 괜찮아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영호를 돌아보며 간신히 미소 지었다. 아니야, 영호야. 누나. 괜찮아. 이 조개 껍데기. 정말 특별한 걸. 네 덕분에 누나가 귀한 걸 찾았어. 고마워, 영호야. 지연은 조개 껍데기를 영호에게 돌려주고 언니의 메시지가 담긴 종이 조각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문을 잠그고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을 꺼냈다. 바닷물에 젖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메시지는 선명했다. 그녀는 10년 전 언니가 실종되던 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도 오늘처럼 갯벌에는 해무가 짙게 깔려 있었다. 언니는 중요한 걸 찾았다며 밤늦게까지 갯벌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사라졌다. 경찰은 언니가 갯벌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연은 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달리 증거가 없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언니는 살해되었거나 납치되었거나 아니면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갯벌에 숨겨진 어떤 비밀 때문이었다. 지연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34,51677 101유요 취일일리경 박규공.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10년간 잊고 살려 했던 고통이 다시금 솟구쳤다. 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지만 동시에 그 희망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10년 전 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변모했다. 언니는 자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그녀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연은 언니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언니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기회.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34,000 567 816.890. 그녀는 이 숫자들이 위도와 경도 좌표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그 숫자를 지도 검색창에 입력했다. 지도가 확대되고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이 표시되었다. 그곳은 놀랍게도 대천 갯벌 깊숙한 곳, 그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지도상에는 갯벌 한가운데에 버려진 듯한 낡은 어선 한 척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기억이 있었다. 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져 있던 흐릿한 스케치. 마치 갯벌 밑 어딘가에 숨겨진 구조물처럼 보였던 그 그림. 그리고 그녀가 밤마다 꾸었던 악몽 속에서 번쩍이던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물체.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다. 언니는 갯벌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지연은 더 이상 평온한 사진작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언니의 메시지는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고 그녀는 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제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갯벌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누가 언니를 쫓았던 것일까? 그녀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어둠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이지연은 언니 이지혜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손에 든 채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갯벌 깊숙이 숨겨진 좌표와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언니의 절박한 외침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일으켰다. 10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언니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이제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은 언니의 메시지에 담긴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갯벌 탐색에 필요한 방수 장화와 장갑을 착용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언니가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흔적을 찾기 위해 갯벌로 향했다. 갯벌은 드넓었고 언니가 남긴 좌표는 광활한 갯벌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 위를 걷고 또 걸었다. 과거 언니와 함께 갯벌을 누비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마냥 즐거웠던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미스터리와 고통으로 얼룩진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일기장에는 갯벌 생태계에 대한 지혜의 깊은 애정과 함께 특정 해양 생물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지혜는 이 변화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넓은 갯벌에서 낡은 어선 하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연은 몇 시간을 헤맸지만 언니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쳐서 갯벌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갯벌 위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오래된 나무 말뚝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 어부들이 갯벌의 그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언니가 예전에 이 말뚝들을 기준으로 갯벌의 지도를 그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연은 재빨리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아니나 다를까. 일기장 한쪽 구석에는 갯벌의 말뚝들을 표시한 듯한 작은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언니는 단순한 좌표 외에 이런 식으로도 단서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지연은 약도를 따라 말뚝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관찰력과 언니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언니가 메시지를 남겼던 그 순간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영감 시즌2이었다.
그는 오늘도 갯벌에서 작은 개와 조개를 잡고 있었다. 지연은 반가움과 함께 언니의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김영감은 오랫동안 이 갯벌에서 살아왔으니 언니의 연구나 이 주변의 수상한 점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연은 김영감에게 다가가 언니의 메시지가 담긴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영감님, 이거 언니가 남긴 것 같아요. 10년 전에 사라진 언니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영감은 주름진 눈으로 종이 조각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언니의 글씨체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는 지연에게서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34연 567, 개비빔 유육 첫판 8799 이라는 좌표를 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정말 지혜 아가씨가 남긴 거라고 설마... 김영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깊은 생각.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고 지연을 쳐다봤다. 지연 아가씨, 혹시 그동안 지혜 아가씨가 갯벌에서 연구하던 것 중에 특별히 수상하다고 생각한 건 없었어? 예를 들면 이상한 물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몰래 갯벌에 드나드는 걸 본 적은 없었나? 김영감의 질문에 지연은 어젯밤 꾸었던 악몽 속 금속 물체에 잔상과 갯벌에서 느꼈던 이상한 존재감을 떠올렸다. 꿈에서 뭔가 차가운 금속 같은 게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끔 밤에 갯벌에 있으면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기계음 같은 소리도 들렸고요. 지연의 말에 김영감의 눈이 커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랬구나. 지혜 아가씨가 사라지기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 갯벌 어딘가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김영감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아가씨,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건 위험한 일이야. 지혜 아가씨처럼 될 수도 있어.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김영감의 말에 지연은 더욱 확신했다. 언니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언니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다가 희생된 것이 분명했다. 영감님, 저 멈출 수 없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언니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영감님, 혹시 언니가 연구하던 것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있으세요? 지연의 간절한 눈빛에 김영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이 갯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산증인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갯벌의 지형과 물때, 그리고 갯벌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10년 전 지혜가 사라지기 직전에 유독 밤늦게까지 갯벌에서 특정 지역을 오가며 무언가를 탐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좌표가 가리키는 곳과 일치했다. 지혜 아가씨는 그 지역 갯벌에서 이상한 조개들을 발견했다고 했었어. 껍데기가 일반 조개보다 훨씬 단단하고 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지. 마치 기계음처럼. 김영감의 말에 지연은 언니의 일기장에 적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조개 껍데기를 떠올렸다. 지연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영호가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김영감에게 다시 보여주었다. 김영감은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 봐, 조개 껍데기 안쪽에 희미하게 박혀있는 이 작은 구멍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마치 뭔가 장치를 심어놓았던 흔적 같아. 김영감의 외침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니었다. 언니가 남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갯벌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갯벌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진흙과 자갈이 뒤섞여 있어 일반 승용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었다. 저런 차가 갯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차는 곧 김영감과 지연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이지혜의 옛 동료이자 현재 유명한 생명공학 연구소의 책임자인 박성호 씨였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지혜보다 몇 살 아래였다. 그의 뒤를 따라 덩치 큰 남자 2명이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박성호는 지연과 김영감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연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갯벌에서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지연의 손에 들린 언니의 일기장과 조개 껍데기를 향했다. 지연은 박성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의아했다. 언니가 실종된 후 박성호는 지혜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지연이 언니의 실종에 대해 묻기만 해도 얼굴을 굳히며 대화를 회피하곤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연에게 늘 수상하게 느껴졌다. 박성호 씨,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저야 늘 하던 대로 사진을... 지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성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박성호는 이 모든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박성호는 김영감의 손에 들린 조개 껍데기를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아, 영감님도 계셨군요. 갯벌에 나오셨나 보네요. 그는 시선을 돌려 지연을 다시 쳐다봤다. 지연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누나,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는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고 더 이상 매달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박성호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지연을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실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은밀한 압박이 느껴졌다. 불필요한 일이라니요. 제 언니가 남긴 유품인데 제가 이걸 왜 외면해야 하죠? 지연은 언니의 메시지가 담긴 종이 조각을 박성호에게 보이지 않으려 주머니 속으로 더 깊숙이 넣었다. 박성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연의 주머니를 흘끗 봤다. 지연 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 누나의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괜히 개입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를 넘어 위협에 가까웠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도 지연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왔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김영감이 지연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박 박사,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 아가씨가 뭘 했든 그건 지연 아가씨, 언니 일이야. 이 갯벌에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곱게 돌아가.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의 뚝심이 묻어났다. 박성호는 김영감을 얕잡아 보듯 비웃었다. 영감님,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영감님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지연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지혜 누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박성호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지연에게 등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지연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친근함이 아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느껴졌다. 박성호가 탄 차가 갯벌길을 따라 멀어져 가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박성호는 단순히 언니의 실종을 잊으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연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를 지키는 경호원들까지 있었다. 박성호는 분명 언니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숨기려는 어떤 세력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지연 아가씨, 박 박사는 옛날부터 좀 이상했어. 지혜 아가씨가 사라진 후에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지. 아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김영감은 지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지연의 조력자로서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박성호의 등장으로 지연은 이제 자신의 언니의 실종이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영감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그녀 안에는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준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사진작가의 삶을 넘어 숨겨진 진실을 쫓는 탐정의 삶으로 변모할 터였다. 박성호는 그녀의 첫 번째 대면 상대였고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언니의 실종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 세력은 이제 그녀를 주시할 것이고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다. 박성호의 노골적인 경고는 이지연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언니 이지혜의 실종이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 뒤에는 박성호가 소속된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 바이오텍코프 이라는 거대 생명공학 기업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연은 더 이상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날 밤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비친 바이오테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해양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는 선도 기업이었다. 그러나 지혜의 일기장과 박성호의 태도를 보았을 때 그 이면에는 분명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바이오테크는 최근 대천 갯벌 인근에 대규모 해양 연구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지연은 그들의 진짜 목적이 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연 아가씨, 박 박사가 움직였다면 그들도 분명 움직일 거야.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이 지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젯밤 박성호의 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갯벌길에서 박성호의 차를 봤다는 목격담이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다. 바이오테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뒤에 엄청난 돈과 권력이 있지. 지혜 아가씨가 뭘 알았든 그건 그들 심기를 건드린 게 분명해. 김영감는 갯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들어 밤마다 갯벌 특정 지역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있었고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 중에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바이오테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다. 지연은 이 모든 정보들을 언니의 일기장 내용과 연결시켰다. 지혜는 일기장에서 갯벌의 이상 변화와
새로운 유전자 변형 생명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었다. 바이오테크가 진행하는 해양연구단지 프로젝트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발견한 비밀이 그들의 계획에 위협이 되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간은 지연의 편이 아니었다. 바이오테크는 곧 갯벌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명목으로 개발을 시작할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언니가 남긴 모든 흔적과 비밀은 영원히 갯벌 아래 묻혀버릴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언니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장소를 찾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밤이 되자 지연은 갯벌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갯벌은 마치 거대한 미궁 같았다. 그녀는 언니의 메시지에 담긴 좌표와 일기장에 그려진 약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손에는 랜턴과 삽, 그리고 소형 탐지기가 들려 있었다. 김영감은 그녀를 말렸지만 지연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아가씨, 너무 위험해. 혼자 가는 건 무모한 짓이야.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에요, 영감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감님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위험에 처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지연은 김영감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김영감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로 지연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갯벌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다. 밤이 되자 더욱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지늙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알 수 없는 갯벌 생물들의 움직임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랜턴 불빛에 의지하여 언니의 약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언니가 사라지던 그 밤의 악몽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거센 비바람, 번개, 그리고 도망치는 언니의 뒷모습. 그때 언니도 이런 곳에서 혼자였을까?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준 책임감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지켜야 해. 갯벌을.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지연은 과거 언니가 일러주었던 갯벌의 지형지식을 떠올렸다. 물때의 변화, 조류의 흐름, 그리고 갯벌 밑의 지질. 그녀는 자신의 오랜 관찰력과 사진작가의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지형 변화와 특이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녀는 언니의 약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곳은 갯벌의 한적한 구석. 주변보다 집안이 약간 높은 곳이었다. 갯벌 위에는 낡고 녹슨 어선 한 척이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 언니의 메시지에 담긴 좌표가 가리키던 바로 그 어선이었다. 어선 주변에는 바닷물에 쓸려온 온갖 쓰레기들과 해초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어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어선 내부는 음산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랜턴 불빛을 비추며 어선 안을 샅샅이 뒤졌다. 오랜 시간 버려진 듯한 어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가 이곳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면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장에 그려진 흐릿한 구조물 스케치를 떠올렸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차가운 금속 물체의 잔상. 어선 바닥을 살피던 그녀의 눈에 문득 바닥에 박혀있는 낡은 나무 판자들이 눈에 띄었다. 다른 부분과 달리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지연은 삽으로 나무 판자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갯벌의 진흙은 단단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삽질을 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 후 흙과 진흙 사이로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물질이 만져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삼날에 단단한 것이 부딪혔다. 지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더욱 힘을 내어 흙을 파냈다. 마침내 진흙 속에서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문은 갯벌 바닥에 박혀 있었고 주변은 두터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다. 철문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금속 물체였다. 그리고 언니의 일기장에 그려져 있던 그 스케치와도 정확히 일치했다. 갯벌 밑에 숨겨진 비밀 기지 혹은 연구시설의 입구였다. 언니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갯벌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흥분과 두려움에 휩싸여 철문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 철문을 열어야 할까? 그때 그녀의 눈에 철문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홈이 보였다. 언니가 남긴 목걸이에 새겨진 글자와 비슷한 문양이었다. 지연은 주머니 속에서 언니의 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의 유리병 아래쪽에는 지혜가 새겨놓은 작은 글씨와 함께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목걸이를 그 홈에 대어보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가 홈에 정확히 맞물렸다. 마치 자물쇠가 열리는 듯한 소리였다. 언니는 자신만이 풀 수 있는 암호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밀었다. 낡고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차갑고 습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심연으로 통하는 통로를 비추는 듯했다. 그때였다. 지연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스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진흙 위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랜턴 불빛을 비추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박성호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이지연 씨,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들 중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지연이 언니의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갯벌은 넓었지만 그녀의 뒤에는 열린 철문과 그 속의 미지에 공간만이 있었다. 그때 지연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생각. 갯벌, 지켜야 해.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언니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모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갯벌 밑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마주할 시간. 그리고 그 비밀은 언니의 실종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극한의 시험대에 서 있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같은 두 남자와 눈앞에 펼쳐진 갯벌 지하의 어둠 속 입구를 번갈아 보았다.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지만 언니 이지혜의 마지막 메시지, 갯벌을 지켜야 해 라는 외침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삐걱거리는 철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철문 안은 예상대로 길고 어두운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통로는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알 수 없는 금속성 냄새와 갯벌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랜턴 불빛이 닿는 곳은 희미했고 통로 저편에서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뒤이어 따라 들어온 두 남자의 발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통로를 달렸다. 그녀는 이곳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비밀 장소임을 직감했다. 통로의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었다. 이 문은 이전 문보다 훨씬 두껍고 견고해 보였다. 지연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뒤에서 남성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이 문틈을 스칠 때 문득 언니의 일기장에 그려진 복잡한 기호와 수식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 있던 언니의 목걸이. 지연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목걸이의 투명한 유리병 안에는 갯벌 모래와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리병 아래쪽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 지연은 그 문양과 일기장의 기호들, 그리고 문틈을 비교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언니가 남긴 숨겨진 퍼즐이 이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문틈의 특정 홈에 조심스럽게 맞춰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지문이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의 비밀 연구시설이었다. 차가운 금속 벽과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수조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곳에서 이상한 형태의 해양 식물들과 기형적인 모습의 어류들을 발견했다. 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갯벌 생태계의 비정상적인 변화와 새로운 유전자 변형 생명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연구실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연 씨,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끈질기군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최민준 일이었다.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자이자 이 비밀 연구시설의 책임자였다. 그는 50대 중반의 노예한 사업가로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중 박성호가 지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으로 서 있었다. 박성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언니는 여기서 뭘 발견한 거죠? 언니가 왜 사라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혜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발견한 것을 오염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갯벌에서 찾아낸 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자원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무한한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자원이죠.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최민주는 담담하게 언니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류를 위한 혁명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다. 당신은 언니를 죽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신의 짓이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흥미롭군요. 10년이 지난 지금 죽은 자의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우리의 계획은 곧 세상에 발표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최민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경호원들이 지연을 향해 다가왔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카메라만 드는 사진 작가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는 나약한 여동생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그들에게 맞섰다. 그녀의 몸은 마치 갯벌의 파도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지연의 방역에 놀란 듯했다. 그때 지연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주 제어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 모든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최민주는 황급히 소리쳤다. 막아, 저 여자를 막아. 지연은 주 제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제어실 안에는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들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큰 모니터 화면에 비친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것은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이 갯벌에서 불법적으로 채취한 특정 해양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실험 기록, 그리고 그로 인해 갯벌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언니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USB를 꺼내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최민준이 권총을 들고 제어실로 들어섰다. 박성호도 그의 뒤를 따랐다. 박성호의 얼굴은 갈등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지연 씨, 당장 멈춰. 그러지 않으면. 최민준의 총구가 지연의 머리를 향했다. 지연은 USB 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90%, 95%, 99%.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USB 복사가 완료되었다. 지연은 USB를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동시에 최민준에게 몸을 날렸다. 그의 총구가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지연은 몸을 날려 최민준의 권총을 쳐냈다.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최민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여기서 죽어라. 그는 육중한 몸을 이용해 지연을 바닥으로 밀어붙였다. 지연은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재빨리 일어섰다. 최민준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대표님, 박성호가 최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성호 비켜, 감히 너까지 날 배신할 셈이냐. 최민준은 분노에 차서 박성호를 노려봤다. 대표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무도 대표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 선배는 올바른 길을 가려 했던 겁니다. 박성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민준에게 맞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의 연구를 돕던 동료였고 최민준의 협박에 못 이겨 침묵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최민준은 박성호를 밀쳐내고 지연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구실 문이 산산조각 나며 열렸다. 김영감과 함께 수십 명의 해양경찰 특공대가 총을 겨눈 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모두 꼼짝마, 해양경찰이다. 김영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구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연이 예정보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자 지연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박성호가 지연에게 한 경고를 토대로 해양경찰에 연락하여 긴급 출동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는 해양경찰에게 지연이 위험한 증거를 찾으러 갔고 바이오테크가 갯벌에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김영감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에 든 USB를 건넸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영감님, 여기 모든 증거가... 지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해양경찰들이 최민준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지연을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 감히 나를... 여기서 끝이 아닐 거야 너도. 지혜처럼 최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해양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여 끌려나갔다. 박성호는 스스로 경찰에게 수갑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일말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지연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지연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 그리고 10년 묵은 한을 풀어낸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마침내 언니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언니의 꿈을 지켜냈다. 갯벌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체포 소식은 대천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었다.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이 갯벌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했던 유전자 변형 해양 생물 연구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이지혜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거대 기업의 은폐된 범죄였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김영감, 박성호의 증언은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민준과 그의 핵심 관계자들은 환경 파괴, 불법 연구, 증거 인멸, 그리고 이지혜 살해 및 실종 은폐 혐의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이재우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백일에 드러났다.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은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며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첨단 과학기술의 선두주자였던 그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성호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는 최민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지혜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증언은 최민준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은 그의 협조와 깊은 뉘우침을 인정하여 감형을 선고했다. 그는 복역 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해양환경운동가로 전향하여 갯벌 보호 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그는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지혜 선배의 진실을 외면하고 저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배님이. 박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녀의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사람이었다. 지혜 언니는 아마 당신이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걸 더 바랐을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언니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사건 이후 이지연은 대천에서 갯벌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과 함께 거액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연은 이 포상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언니 이지혜의 이름을 딴 이지혜 해양생태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대천 갯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 둘째, 해양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재단 이사장으로는 지연이 직접 나섰고 김영감은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하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성호 또한 출소 후 재단에 합류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생태 연구에 기여하게 된다. 재단 설립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환경단체와 기업들이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줄을 이었다. 이지혜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갯벌은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연은 김영감과 함께 갯벌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갯벌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떠올랐다. 영감님, 언니가 지금쯤 얼마나 좋아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다. 김영감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럼 지혜 아가씨는 분명 하늘에서 활짝 웃고 있을 거야. 자네가 해낸 일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이야. 지연 아가씨, 지혜 아가씨의 못다 이룬 꿈을 자네가 이뤄줬으니 말이야. 김영감의 눈괴에도 물기가 맺혔다. 그는 지연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쓸쓸하고 그림자 같았던 모습과 지금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비교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이 모든 게 영감님 덕분이에요. 영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언니의 메시지를 해독하지도 못했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김영감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김영감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아가씨. 자네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야.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지연 아가씨가 아니야. 자네는 갯벌의 수호자야. 김영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언니의 그늘 아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언니의 꿈을 이어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지연은 주머니 속에서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조개 껍데기를 꺼내 들었다. 이제 그 안에는 더 이상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언니와의 연결고리이자 그녀가 이뤄낸 승리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손에 든 채 갯벌 너머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10년의 고통과 침묵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했다. 갯벌은 이제 더 이상 언니의 슬픈 기억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연은 언니가 남긴 일기장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지의 해양 생물 도감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도감에는 지혜가 발견했던 희귀 해양 생물들에 대한 기록과 그녀의 심도 깊은 분석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이를 통해 언니의 학문적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언니의 꿈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언니가 남긴 유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최민준과 바이오테크 코퍼레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겉인 지 5년. 대천의 갯벌은 생기를 되찾았고 이지연의 삶 또한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에 갇힌 슬픈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꿈을 이어받아 갯벌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선사하는 갯벌의 어머니크로 불리게 되었다. 이지혜 해양생태연구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연의 지휘 아래 재단은 갯벌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오염되었던 해양 미생물들은 점차 사라지고 갯벌은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멸종 위기에 처했던 희귀 해양 생물들도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단은 지역 어민들에게 친환경 어업 기술을 전수하고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지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와 확신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이지혜 해양 생물 도감을 완성하여 출판했다. 언니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연의 감성적인 사진이 어우러진 도감은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도감의 인쇄 전액은 재단 기금으로 기부되어 더 많은 연구와 교육 활동에 사용되었다. 지혜의 학문적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연은 도감을 통해 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니의 존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영감은 여전히 지연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이제 갯벌 일을 거의 손에서 놓았지만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서 지연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재단 사무실에 들러 지연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영호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서 해양 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고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미래의 해양 생물학자가 되어 이지연과 이지혜의 뒤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호는 출소 후 이지혜 해양생태연구재단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은 재단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비겁했던 박성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진정한 해양 환경 운동가로 거듭났다. 지연은 박성호가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 그들은 이제 언니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지연은 재단이 새로 설립한 갯벌 생태교육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갯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드넓은 갯벌이 한눈에 들어왔다. 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실, 연구실, 그리고 갯벌의 역사와 생물들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관식에는 대천 시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환경운동가와 학자들이 참석했다. 영호는 고등학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 갯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성호는 센터의 연구 책임자로서 갯벌 복원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15년 전, 제 언니 이지혜는 이곳 갯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갯벌의 소중한 비밀을 지키려다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고, 언니의 꿈을 이어받아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센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봤다. 오늘 이 갯벌 생태교육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곳은 단순히 갯벌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언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는 제 삶에 진짜 의미를 찾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지연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자신이 이뤄낸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개관식이 끝난 후 지연은 김영감, 영호, 그리고 박성호와 함께 갯벌을 찾았다. 해질녘 노을이 갯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연은 주머니 속에서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겼던 그 조개 껍데기를 꺼내 들었다. 껍데기 안에는 더 이상 종이 조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언니의 숨결과 이 갯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의 갯벌은 제가 영원히 지킬게요. 그리고 언니의 꿈도 제가 계속 이어나갈게요. 지연은 조개 껍데기를 들어 갯벌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유리병을 내려놓았다. 유리병 안에는 지연이 직접 만든 갯벌의 숨결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언니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것은 언니와의 연결 고리이자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지연은 옆에 서 있는 영호의 어깨를 감쌌다. 영호는 갯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나,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지연 누나처럼 갯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미래에는 영호와 같은 어린 세대들이 언니의 꿈을 이어받아 갯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웠다. 과거의 아픔은 상처가 아닌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준 원동력이 되었다. 갯벌은 더 이상 미스터리와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두 번째 봄 가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이지연은 언니의 메시지가 담긴 조개 껍데기를 통해 잃어버린 언니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대천 갯벌의 바람과 파도 속에 속삭여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